자, 요렇게 이게 묘하게 생긴 이놈 이제 발음이 좀 독특한데 발음이 이제 푸사이라고 읽어요. 푸사이 이렇게 읽는데 이제 이게 그리스 알파벳이라서 발음이 좀 묘하죠. 근데 그 푸사인데 이게 뭐 파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서 이게 뭐 푸사이 파이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푸사이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좀 어색해서 그냥 파이 이렇게 번역을 발음을 하긴 합니다만 의미는 뭐라고 했었어요? 얘가 바로 그 파동함수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근데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냐면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시스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화학에서는 전자가 될 텐데 그 전자에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뭐 운동량, 위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파동함수라고 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정보를 오세요. 왔어요? 시험왔어. 시험왔어. 좋아요. 근데 진짜로 그 준범이 뭐래요? 아니 이무왕 쌤은 오셨는데 준범이는 왜 안 오냐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럴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파동함수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그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보통 이제 전자가 될 텐데 그 전자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함수다. 그런데 그 물리적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물리적 정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파동함수로부터 그 물리적 정보를 끌어내야 된다고 했죠. 그 물리적 정보를 끌어내는 계산 방식을 뭐라 그랬었냐면 그렇지. 바로 연산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 파동함수로부터 어떤 연산자를 처리를 해주면 그 덕에 뭐가 나타난다? 해당 물리량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 파동함수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런 걸 파동 방정식이다 라고 했었고 이 파동 방정식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저 슈레딩거란 사람이다.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연산자 중 H로 표현되는 연산자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 H로 표시되는 연산자의 이름. 바로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의미는 뭐였어요? 뭘 알아내는 연산자였어요? 뭘 알아내는 연산자였어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H를 부르는 이름은 해밀토니안 연산자고 의미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알게 해주는 계산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 E는 그래서 구해낸 실제 물리량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 수식을 뭐라고 부른다? 파동 방정식이다 라고 했었죠.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억해야 돼요. 완전 중요해. 그래서 이들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저번 시간에 이제 하려다가 오늘 할 요 챕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5.4
바로 그 유명한 본의 해석. 왔어요? 준서크. 요 얘기를 이제 그거 막 시작한 거, 막 시작한 거, 막 시작. 요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본의 해석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쫘라락 끝났거든요. 처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고를 해서 이제 오늘 챕터 4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의 해석. 우선 첫 번째 1. 자, 이 첫 번째 1까지만 했었는데 여러분 또 복습을 한번 해드리면 저기에 있는 파동함수. 파동함수 영어로 뭐라고 한다? 영어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파동함수는 이제 원래 뭐냐? 복소수 함수다. 그래서 복소수 함수라고 하는 건 뭐가 그 함수값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허수 배웠죠. 허수 i. 그럼 예를 들면 그 뭐 이렇게 뭐 i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얘를 왜 표기를 i라고 해요?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 표기 왜 i라고 하냐면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얘 이름이 정식 이름이. 그래서 상상 속의 숫자 알겠죠? 그래서 이미지너리 넘버 해서 그 i 따가지고 i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허수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복소수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파동 함수는 본디 그 복소수 함수예요. 그래서 그 함수값으로는 뭐가 불가능하다? 물리적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러면서 모든 물리적인 해석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물리적 해석의 공통점 바로 크고 작음이 있다고 했었죠? 에너지도 크고 작고 뭐 위치도 높고 낮고 그러면서 막 사람이 느끼는 감정 상태도 항상 대소가 있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허수가 들어가면 뭐가 없어져요? 허수가 들어가면 대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소가 실제 존재하는 우리 물리적 세상을 허수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 방정식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풀어보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과정 때는 이걸 학교에서 풀게 돼요.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때 되면 다시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직접 다 풀어보지는 않을 텐데 풀었다고 치고 당연히 이 계산 방식이 단순하겠어요? 상당히 난해하겠어요? 계산 방식이 좀 난해하거든요. 그럼 그걸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 파동 방정식에 복소수가 들어가는 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직접 하진 않을 테니까 봤다고 치고 하겠죠. 봤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 허수를 가지고 이 대소와 관련된 이런 물리적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두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본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1. 그런데 이 파이를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해당 입자를 발견하게 될 확률을 알 수 있다 라고 본이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어떤 입자를 발견할 그 확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파동함수라고 하는 게 그 물리적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영역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선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 확률을 영어로 프로바빌러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확률을 이렇게 대문자 P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률이다. 자, 그럼 이때 짜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인티그럴 표현하고, 자, 파동함수 파이가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짜잔, 이런 연산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깜짝이야. 왔어. 우석 반가워요. 반가워.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난 파이가 뭐였었냐면 파동함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요 백설표 붙어 있는 거, 반짝반짝 붙어 있는 거,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켤레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파동함수가 있으면 그 파동함수를 이런 식으로 켤레를 곱해줘요. 이 부분만큼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만큼을 다시. 자, 그러면 조만큼을 다시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얘를 인티그럴 파이의 크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자,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 알겠어요? 예를 들면 자, 1 플러스 i 요거의 크기 어떻게 정의해요? 1 플러스 i의 크기 어떻게 정의해요? 이런 게 복소수죠. 허수하고 이제 그 실수가 붙어 있는 걸 이렇게 허수라고 복소수라고 하는데 요거의 크기 어떻게 정의해요? 몰라요? 아, 몰라요? 다시 a 플러스 bi의 크기 여기 어떻게 정의되냐면 루트 한 다음에 a 플러스 bi a 빼기 bi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원래 허수고 얘가 그것의 뭐가 되는 거예요? 켤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에 대한 정의는 어떤 허수에다가 그 허수의 허수부의 마이너스 부호로 바꾸어 놓은 것을 두 개를 곱한 것을 루트 취한 걸 크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연산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가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역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a 플러스 bi의 크기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허수는 당연히 실수가 아니지만 크기는 당연히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수가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허수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복소수가 있고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크기의 제곱이 되는데 그만큼이 이제 묘하게도 여기서 실수가 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주어져 있는 요 함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파동함수에다가 켤레를 곱한 거, 그게 그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저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본입니다. 알겠죠? 좋아. 자, 이때 여기에 좀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죠. d타우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예? 아, Z가 아니고요. 예,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 예,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물리 시간에 혹시 토크 배웠어요? 토크? 네. 아, 토크를 쓰는 보통 기호거든요. 근데 여기서 토크의 의미는 아니고 다른 의미로 써요.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중에 이게 꼬부랑 한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기호가 있는데 그런 걸 타우라고 읽고,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최적소라고 해요. 최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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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 이 적분의 의미가 뭐냐? 우선 적분을 어디서 하냐면,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면 어떤 경계 1에서 어떤 다른 경계 2까지를 이 최적소와 관련된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 지우도 되겠어요? 이건 지운다잉. 그러면 의미상,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경계가 있고 여기 어떤 경계가 있다고 쳐요. 여기가 경계 1이고 여기가 경계 2야. 그러면 이 경계와 이 경계 사이에 둘러진 공간이겠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 안이 3차원의 어떤 영역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경계로부터 어떤 경계까지의 3차원 공간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입자가 이 영역 안에서 발견될 확률에 대한 표현이 바로 요 수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이상한 표현, 저것의 의미가 뭐냐?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1차원이에요,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러면 3차원을 표현하려면 좌표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X, Y, Z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3차원 영역을 표현하기 위한 변수니까, 그럼 얘를 어찌 표현하느냐? 자, 이 파동함수 있죠? 이 놈의 파동함수가 원래 보이다시피 어떤 색으로 써볼까? 이런 식으로다가 보시다시피 X, Y, Z 이런 세 개의 변수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왜? 그래야 어떤 3차원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 파동함수가 있으면 이 파동함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크기가 있을 거고, 그 크기의 제곱을 한 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우리말 번역으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x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x변수. 그럼 이 x변수에 대해서 이 내용물을 x1에서 x2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나머지 y하고 z는 그냥 상수인 듯 내비두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y하고 z만 남겨두고 x가 어떤 주어진 상수인 x1, x2로 정적분이 돼서
x 변수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두 번째 변수인 y에 대해서 y1에서 y2까지 y에 대해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변수, y 변수가 이런 정적분에 의해서 다 변수가 사라지겠죠. 그럼 나머지 변수 또 z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z를 다시 z1에서 z2까지 z에 대해서 적분해라 를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적분인데 그걸 너무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축약해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dx, dy, dz 그래서 x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리고 그게 끝나면 y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리고 z에 대해서 적분해라 라고 하는 이 적분의 의미 이거를 한꺼번에 줄여 쓴 게 d타우예요. 그럼 이게 왜 최적의 의미가 되느냐? 사실 이건 적분 기호이기는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 적분 기호를 어떻게 해석해요? 물리학자들은 바로 x축으로 조금으로 해석을 해요. 그냥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수학자들이 바라보는 적분과 물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적분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근데 묘하게도 적분은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물리학자가 만든 거예요? 물리학자. 적분은 물리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미적분을 수학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미적분을 영어로 미적분을 영어로 캘큘러스라고 해요. 왔어요? 오, 다양하게 그거.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 미적분을 영어로 캘큘러스라고 하는데 캘큘러스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겠어요? 직역하면 그냥 계산법이에요. 계산법. 그래서 수학을 매스매틱스라고 하잖아요. 매스매틱스가 아니에요. 그냥 더하기 빼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은 그 미적분을 수학이라고 하면 되게 불쾌해요. 불쾌하게 그냥 사칙연산일 뿐인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물론 이 미적분 안에 들어있는 요게 적분을 하라는 기호인 건 맞는데 얘를 물리학자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x축으로 조금 움직인 것, y축으로 조금 움직인 것, z축으로 조금 움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짠, 짠, 짠 이렇게 되면 요까지 움직인 게 이게 dx고 y축으로 조금 움직인 게 이게 dy고 z축으로 조금 움직인 게 dz면 이 세 개를 지금 어쨌거나 곱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의 변화가 생겨요? 부피의 변화가 생기죠. 그 부피의 변화를 d타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는 적분식을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번에는 실제로 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하진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 안에 어떤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현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이걸 알아야 오비탈에서 방사상 확률 밀도 함수를 알 수 있어요. 그 방사상 확률 밀도 함수가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이 바로 나와요. 통합과학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그게 연계가 된다고. 알겠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다행이죠?
당연히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다. 야야야야. 아니 이거를 이거 부서인 거 아니야 또? 어? 다행이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모해요?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하면 돼. 이거 죄 뜯고. 아 진짜. 아 정말. 근데 학교에서는 되는데. 예? 아니 이게 우연찮게 지금도 이게 다행스럽게 된 건데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다가 뚝 떨어지고 다 맞으면 어떡해요? 아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무모해? 이렇게 하면 되고. 진짜. 나 지금 내가 중상인데 너무 놀랬네. 너무 놀랬어 지금. 진짜 이상한 인간 같으냐고. 정말. 자, 이거 아시겠죠? 이거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나 적었어요? 네. 나 적었죠? 근데 자기는 왜 가방도 없어요? 2층 구하는데 쉬는 시간에 갔다 오고 그럼 뭐 필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빌렸다. 어차피 살짝 잘 거라서? 에이, 그래요?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원장님은 오셨는데 어떻게 자기는 지금 와요? 그러니까 응. 깨웠는데 응. 많이 잤어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께서 뭐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응. 아빠가 나갈 때쯤 다시 깨웠어요. 그랬는데요? 네. 그럼 같이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아빠는 오셨는데 아들은 안 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웠었는데 응. 제가 다시 잤어요. 응. 그리고 이제 아빠가 나갈 때쯤에 응. 저를 깨웠어요. 네. 그러셨겠죠? 그랬는데요? 씻어야죠 제가. 그래요. 알았어요. 여기서 와줘서 감사해요. 네. 네. 진성이 완전 스위트해 막. 그래요? 좋아. 자, 봅시다. 네. 자, 여기까지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집니다. 해준다잉. 해줄게요. A.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해볼까? 두 번째 2. 자, 본의 해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다. 바로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 이제 본의 해석이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정규화. 정규화. 영어 표현으로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정규화, 영어 표현으로는 노멀리제이션. 자, 이렇게 모든 파동함수는 다음의 성격을 만족합니다. 자, 어떤 성격이냐? 앞서 자, 적분을 하는데 자, 어떤 파동 함수의 크기의 제곱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비싸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아. 그래서 어떤 파동 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최적소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그러면 그게 어떤 해당 영역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걸 접근하는 영역이 만약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다. 그 경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잡아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미상 뭐가 될까요? 이게 의미상 무슨 뜻일까요?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을 다른 말로 모든 영역을 다른 말로 연력학에서도 쓰는 말 있잖아요. 전 우주요. 즉 영역을 정하는데 저 무한대에서 저 무한대까지 모든 경계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럼 저 끝에 경계에서 저 끝에 경계까지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전 우주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영역에서 해당 입자를 찾을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입자를 전 우주 어딘가에서 찾을 확률인 거죠. 그럼 값이 뭐가 되겠어요? 값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어떤 관심 있어 하는 입자인데 네. 이 입자는 전 우주 어딘가에 있어. 네. 라는 말은 확률적으로 그 확률이 얼마인 말이에요? 1요. 확률이 100%를 뜻하죠. 아 진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해당 입자를 전 우주 어딘가에서 찾을 확률은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다른 말로 100%. 100%. 100%.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모든 파동함수는 조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파동함수는 그것의 크기의 제곱을 전 우주에 대해 적분을 하면 항상 1이 나오도록 이 파동함수의 상수들이 다 조절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뭐라고 부른다? 파동함수의 노멀리제이션 정규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이 전 우주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걸로는 어떻게 해주면 됐어요? 이걸로는 바로 여기에 있는 Z1, Z2, Y1, Y2, X1, X2를 다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라고 표현하면 모든 3차원 영역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는 여러 물리적 성격을 갖는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챕터 4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식이 좀 기가 막히지만 이 수식을 직접 계산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의미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래야 다음 챕터에 오비탈을 연계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다. 응?